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닷새 동안 연달아 쓰레기 풍선을 보낸 데 이어 미사일 도발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몇 시쯤 발사한 겁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고 이미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띄어보냈는데 뒤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북한의 마지막 탄도미사일 발사는 2달여 전인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전 7시 1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고 이미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 합참에서 공지한 내용을 추가로 전해드리면 평양 일대에서 7시 10분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마지막 탄도미사일 발사는 2달여 전인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여야 의정협의체는 출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 사활을 건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2025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의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격차 해소 현장 간담회 차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정을 쪼개가며 대학병원 응급실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부터 삐걱대자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급선무라며 다시 한번 의료계 참여를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일단 오셔서 지금 서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의료계 일부 단체가 협의체 참여에 긍정 검토를 하는 거로 안다고도 공개했는데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전 반드시 협의체에 닻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미 참여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단체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서 출발하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료 단체에서도 참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당정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2025년도 의대정원 재조정은 어렵단 정부에 의료계 설득을 위한 역할을 당부할 거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2025년도 조정은 어렵단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료계 설득의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지금 25년 정원은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재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야 의정 협의체의 필요성 자체엔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당내에선 응급 의료사고 면책과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준비 등 의료계 설득 대책 마련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정 각 주체별 이견을 좁히고 이 물밑에선 용산 대통령실과 당내 이견들도 좁혀야 하는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대란 우려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두고 의제 제한 없는 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책에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할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석 연휴 전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제외하겠다는 건 사실상 의료계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3가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의제 제한 없는 논의와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겁니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의료계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말뿐인 중재 대신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말 정치가 아닌 결과 정치가 여당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책을 두고도 박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표된 대책을 재탕한 데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올리더라도 결국 국민이 내야 할 돈인 만큼 임시 방편일 뿐이란 주장입니다. 긴 연휴 동안 혹시라도 아프진 않을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왜 온 국민들을 이런 불안 속에 빠뜨립니까?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협의체를 띄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설득을 위해서 별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관련 내용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담화에는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과 의료진 격려, 응급 상황 행동 요령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총리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는 지난 5월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해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에 11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시업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모두 3만 2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일부 전형과 의학 전문 대학원인 차의과학대를 제외하면 모집 인원은 2,978명으로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변동폭을 가늠할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거비는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게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근원 CPI는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때 더 주시하는 지표인 만큼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B컷 기대감은 한풀 꺾였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전망 시스템인 페드워치도 CPI 발표 이후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85%로 점쳤습니다. Some are hoping for maybe a half-point cut, which would be a larger reduction in borrowing costs and could bring down mortgage rates more quickly, but that's unlikely to happen at the next meeting. 최근 연준의 관심은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고용시장 안정으로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발표된 일자리 통계에 뚜렷한 단서가 없었던 터라 곧 공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최근 지지부진하던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8.15% 오른 116.9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때 2조 5천억 달러대까지 떨어졌던 시가총액도 2조 8,640억 달러까지 상승하며 3조 달러 재진입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세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7% 상승한 17,395.53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7% 오른 5,554.13에 다우 지수는 0.31% 상승한 4861.71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평 옥천면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을 폭염을 식혀주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 도심 풍경은 추석을 앞둔 가을을 무색해 할 정도입니다. 강한 햇살과 부채, 민소매 옷차림, 거침없이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이들까지 그야말로 한여름 풍경입니다. 너무 덥고 추석 전에 이렇게 더운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경기도 양평 옥천면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기온도 37.1도로 사람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공식 기온도 정읍 36.1도, 대전 35.3도, 서울이 34.6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는 대기 상공에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티벳 고기압이 지배를 하는 가운데 대기 중하층에서는 뜨겁고 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35도를 웃돌며 역대급 기록을 남긴 이번 가을 폭염은 하루 사이 날씨가 급변하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12일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다소 완화되겠으나 다만 일부 지역은 강한 비구름이 형성돼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과 경기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먼 남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13호 태풍 버빙카는 북상하면서 점차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 이후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지만 방향은 중국으로 틀어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진로를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에서 열기가 유입되며 내륙의 더위가 심해지거나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아지는 등 연휴 기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태풍과 연휴 날씨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연일 이어지던 늦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린 가운데 밤사이 서울 시내 도로가 꺼지며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간선도로에선 공사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삼거리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고 주변에는 아스팔트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서울 제기동에 있는 도로에서 땅이 꺼졌다는 민원이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쯤. 민원을 접수한 관할 도로사업소 등은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주변을 파내고 곧바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차량 사고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구멍은 가로 0.6m, 세로 0.9m에 깊이 1m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땅이 꺼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구조물 옆으로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차도에서 방음터널 철거 공사 도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찰차 2대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철골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
이 사고로 작업하던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방음터널을 철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젯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공사 중이던 방음터널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기동에서는 도로 땅꺼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통행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네, 유서현입니다. 네, 지금도 도로가 통제 중입니까? 다행히 지금은 통제가 풀렸는데요.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고가차도에서 방음터널 철거 공사 도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시각부터 8시간 가까이 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한때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시계에서 노원교까지 4km 구간, 그리고 용비나들목에서 상계 8동 주민센터까지 18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또 어젯밤 10시쯤 제기동 도로에서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구멍은 가로 0.6m, 세로 0.9m에 깊이 1m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상황 함께 보시면요. 도로가 무너졌던 부근 주위를 통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근 통행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비 때문에 도로가 통제된 곳도 있다면서요? 네, 서울 서대문구 중산교 하부도로가 새벽 6시 35분쯤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로 인근에 있는 불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하부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는 건데요. 출근 시간이 겹치면서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의 경우 특히 더 막히고 있습니다. CCTV 통해 교통 상황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 부근 보겠습니다. 평소에도 막히는 구간이지만 지금도 역시 차량 속도 많이 느린 모습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자유로 일대도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특히 더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일부 의대생들이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입에 담기 어려운 폐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개개인의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라며 적어도 국민을 향한 비난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된 데 이어 일부 의대생들의 국민을 향한 폐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유감을 표하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효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이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입에 담기 어려운 폐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는 게시글 등이 올라온 겁니다. 심지어 국민을 동물에 비유해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 등 부도덕한 발언들이 난무했습니다. 또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의사나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안타깝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게시글들이 있다고 들었고, 우리 보건복지부는 그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하면 오늘 중 신속히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선배와 동료 의사들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하자 정부는 곧바로 수사 의뢰했는데 이번에도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일부 선을 넘는 언행에 의료계도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개개인의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라며 적어도 국민을 향한 비난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인 의사들이 어쩌다 국민을 저주하는 막말까지 내뱉는지 참담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발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위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젊은 의사들이 이제 중심으로 그 인터넷 커뮤니티 메티스텝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올라온 그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응급실 그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제 피력하는 그 가운데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 국민들 향해서 견민, 개돼지, 조센징 이렇게 칭하면서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썼고요. 네. 또 이제 뭐 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뭐 오히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이게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그래요. 네. 특히 이번에 추석 때를 겨냥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우리가 이제 뭐 이슈만 발생이 되면 한국에서도 뭐 조센징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제시대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에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네.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냐 하면 네. 개, 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갖다 하게 된다면 우리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즉 자신들이 존경받고 감사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문하우젠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네. 어머니가 돌보는 아이를 갖다 일부러 아프게 해서 약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이게 폐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혐의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수는 있을까요? 지금 이제 폐륜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방송에서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폐륜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 범죄,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특정인을 갖다가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상이 공개가 된다면 시민단체들이 뭐 고발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으나 네.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상을 공개하면 그것이 가장 커다란 처벌이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 그리고 파견 군의관의 블랙리스트도 매주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 신상뿐만 아니라 확인이 되지 않은 비방글도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 조리돌림이다, 집단 괴롭힘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자신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좀 반대되는 방향에 있는 다른 의사들의 어떤 그 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자유의사를 침해하기 위해서 집단적 괴롭힘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 생명하고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의도하는 그 방향으로 모든 의사들을 참여시켜서 결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하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것은 뭐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그럴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 블랙리스트가 근데 삭제가 불가능한 사이트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박제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이 디지털 박제라고 하는 용어는 이 디지털 교도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많이 나오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수법이 예컨대 다른 의사들의 이름을 50명을 제공하면 너 거는 빼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 수법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차라리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사회 정의를 뭐 확립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라도 있지만 지금 뭐 국민의 피해하고 상관없이 뭐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매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대단히 교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경찰이 지금 게시자를 특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이게 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스토킹 처벌법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있어서의 그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그 행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전공이라든가 또는 뭐 휴학 그 의대생 또 신문을 보도했던 이 신문 기사를 갖다 보도했던 기자 또 정부 관계자의 상당히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혐의가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런 괴롭힘,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금 아까도 지금 우리 그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해서 신속하게 그 사건 수사를 갖다 의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폐륜 관련성 이것은 처벌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제 그 개인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충분히 이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을 의유를 해서 처벌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처벌 받을 일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시간에 도심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어젯밤에 이제 구속이 되는데 계획 살인의 정황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9일 그 오전 7시 34분에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승강기 앞에서 50대 A씨가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서 결국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네. 이 마트에서 이 산 흉기를 어떤 길을 연장하기 위해서 대나무 끝에다가 이렇게 묶고 범행 도구를 갖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 네. 특히 이제 그 오전 7시 반쯤에 범행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1시간 반 전인 인근에서 6시부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CCTV에 그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한 그 계획 범죄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흉기로 목을 공격을 했습니다. 급소를 공격한 거는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그 몸에 있어서의 부분에 비해서 이 경부 즉 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경동맥이라고 하는 가장 그 치명적인 혈관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을 그대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살해 의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뭐 어떤 흉기를 통해서 살해를 위협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직장 선후배 사이였고요. 업무 관련으로 그동안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계획이 너무 치밀하고 수법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일단 이 피의자 A씨에 대해서 전과라든가 이것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소에 두 사람의 나이가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잘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 살해됐던 그 피해자 B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업무 추진이 상당히 안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회의를 뭐 한 2달 정도를 못했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그 복수심이 더 심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어떤 점에 좀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망을 했고요. 네. 이제 아마 가해자는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미 이 두 사람이 뭐 우발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한 직장에서 오랜 동안 이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같은 직장 동료들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수사를 해 나가고 또한 이 범행 동기를 파악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그 6월에 서울 은평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네.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나중에 문을 여니까 안에서 술 냄새가 확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건 음주운전이다 판단을 하고 내리라고 했는데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경찰관이 이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잡았는데 약 한 30m 정도 이제 급발진을 해가지고 도주를 한 그런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이 사람의 이제 그 어떤 위치를 갖다가 한 2시간 내에 근처에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4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네. 가족을 통해서 자수를 권유했지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냥 도주를 하는 것보다 저렇게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를 한다면은 가중처벌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해당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저 경찰관이 이제 저런 상황에서 뭐 쓰러져서 아주 이제 어떤 부상을 입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위험 운전 치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만약에 저분이 이제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마 저분이 따라가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닌 거로 보는데 네. 만약에 위험 운전 치상에 해당이 된다면 1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남성 도망가다가 차를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 경찰의 기주로 붙잡혔다고 해요. 경찰이 이제 그 차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그쪽 관리를 하는 사람의 그 신용을 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차 좀 빼달라라고 하니까 자기 차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와서 바로 네.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차에서 내린 뒤에, 그러니까 붙잡히기 전에 중간에 내린 그런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이제 술을 사서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런 수법이 사실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가수 그 김호중 그 사건 이후에 상당히 그 나쁜 영향이 그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도주를 하고 난 뒤에 편의점에서 나는 술을 마셨다, 소위 이제 술타기 수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도주를 하고 술을 마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를 갖다가 밝히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최종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이 A 씨의 음주운전 면허를 입증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도주를 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이 행위 이것은 악이라든가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당시 측정되는 음주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대처라든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9월 12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정부가 의료 종합 상황에 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담화에는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과 의료진 격려, 응급 상황 행동 요령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을 앞둔 지역 응급 의료 체계를 점검합니다. 당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합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검찰 수사, 노동정책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뉴스업 주일정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단독 의결한 데 이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처리까지 노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은 당분간 의정 갈등에 집중하고 쟁점 법안은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밝혔는데 본회의 상정을 자신했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이 4번째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허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를 처음 하지만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정치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특검하고 탄핵 얘기밖에 더 합니까? 여야는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결국 야당이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란 여당 주장에 법무부 장관이 동조하자 또 한 번 고성이 오갔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곽규택 의원님,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니까 협박하시는 것이 뭡니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통과를 노렸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가장 큰 일은 의정 갈등 해결이라며 쟁점 법안은 추석 이후인 오는 19일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의장님도 의장님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당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우 의장이 제시한 19일은 합의되지 않은 날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의결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회의에서 여야 극한 대치가 반복되는데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립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선수들과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특히 주목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금을 대는 등 범행을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역시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이번 주 처분이 유력했던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선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속도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이후로 처분 시점이 미뤄진 셈인데 김 여사부터 먼저 처분해서 일어나게 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 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한 위원들의 참석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기로 한 만큼 오는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는 사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고 맞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정식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뒤 한 달여 만입니다. 이번에 검찰 무리한 기소라고 보는지 의견 한 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에 직접 가담했는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내내 팽팽히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 측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장내 주식 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고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논리는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내놓고 마냥 기다리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내 매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거라며 김 위원장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주요 매입 시점마다 김 위원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식 시세가 높아지도록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기준 부채가 1조 5천억 원에 달했던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SM엔터 경영권 취득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은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마침 주변에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있어 범행이 곧바로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급하게 역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A씨가 적발됐습니다. 이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A씨의 범행 장면은 경찰관에게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비번이었던 서울 노원경찰서 당연지구대 소속 김태민 순경이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범행을 목격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김순경의 촉이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뭔가 그 피해 여성을 그 남성이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가 개찰구 나가자마자 그 남성이 핸드폰을 만지더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따라 나갔고요.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이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112 신고를 접수했고 A씨는 출동한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경찰관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범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김순경을 표창 수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부산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폭주 행각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육아 소통방으로 위장한 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부분 10대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조명으로 치장한 오토바이 무리가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더니 아찔한 고개 운전을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세워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고 역주행까지 벌입니다. 달리는 승용차 앞에서 갈지자를 그리며 운전을 방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3.1절 다음 날 새벽 부산 도심에서 질주 행각을 벌인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시선을 피하려고 육아 소통방을 제목으로 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을 논의했고 약속한 시각에 모여 부산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서면교차로를 기점으로 해서 수영교차로, 망미교차로, 그다음에 강한리 해수욕장 등 한 20여 킬로를 질주를 했고 폭주족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일반인들의 112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거나 범행에 쓴 오토바이를 중고장터에 팔아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동선을 역추적하고 채팅방을 압수수색해 모두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폭주족 26명 가운데 10대가 22명이었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4명이나 됐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30대 A씨는 전날 밤 대구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집단 폭주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25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상인이 버려진 얼음을 재활용하는 모습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버려진 테이크아웃 잔에 남은 얼음을 생선 아이스박스에 채워 넣은 건데 이를 두고 인터넷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상인이 쓰레기통에서 무언가 받아갑니다.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고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 컵입니다. 곧장 가게로 향한 상인은 배수구에 얼음을 따라 붓습니다. 잠시 후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긁어 모아 바가지에 옮겨 담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옆 생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 넣습니다. 버려진 얼음을 생선 냉장용으로 재활용한 겁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마시다 버린 커피 테이크아웃 잔도 가져와 비닐을 뜯어낸 뒤 남은 얼음을 아이스박스에 옮겨 붓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대구 서문시장 생선가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아까워도 침과 이물질이 섞인 얼음을 재활용하는 건 상식 밖이라며 구청 신고감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온 어린이 용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상당수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 어린이 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 37%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동 완구 7개, 물놀이 용품 10개, 비눗방울, 핑거 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로 4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메칠 이소티아 졸리논과 메칠 클로로이소치아 졸리논이 검출됐습니다. 또 전동 완구 3개 제품에서 프탈라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최대 79배 초과했습니다. 물놀이 용품 중 튜브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무려 194배, 카듐음은 269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품을 직구할 때 반드시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 아파트 시공하자를 찾아주는 대행업체 출입을 두고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행업체가 출입 가능하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 다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장사시설이 없는 장례 서비스 업체도 가격 표시가 의무화되고 렌터카 업체는 고객과 계약 전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사전 방문 때 입주 예정자와 친족, 제3자 등 사전 방문 주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하자 점검 대행업체 출입을 막는 시공사와 입주민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내년도 증원 논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의료계는 발언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까지 다뤄볼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내년도 정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정원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필수의료 인력과 확충,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정치권의 말을 그다지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면택 대한의협회장은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에 있는 전공의들은 공식 의견을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오히려 전공의와 의대생 의전원 지도부는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으며 내분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다시 정원이 바뀐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차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의 중재 노력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아직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모집 인원의 11배에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씨업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저녁 6시까지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모두 3만 2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일부 전형을 제외하면 모집 인원은 2,978명으로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서울의 병의원이 매일 1,200곳가량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의료계와 협의해 경증 환자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비상의료대책을 수립하고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의료원 외래진료실, 몰려드는 환자로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휴진 없이 응급 진료반을 구성해 외래 진료를 계속합니다.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혹시 가족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불안하긴 하죠. 뭐 장염이 걸렸다거나 그랬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추석에도 매일 평균 병의원 1,200곳과 약국 1,300곳이 진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25개 구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도 경증 환자 진료를 맡아 응급실 부담을 더는 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소화제나 감기약, 진통 해열제, 파스 등 일반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연휴 동안 경증 환자는 일단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또는 보건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급의료 환자를 맡을 서울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서울시가 7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연휴 내내 24시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소아 환자는 달빛 어린이병원 13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소아 응급 환자는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에서 24시간 진료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상기후의 병해충의 위협으로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새 과일 품종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농가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 수확이 한창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신화배로 해외 도입종인 신고보다 당도가 더 높습니다. 이른 명절에는 충분한 당도가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화는 같은 기간 했을 때 한 열흘 정도 숙기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고배가 전체의 85%, 사과는 후지종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품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기후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는 2022년뿐이었으며 특히 23년은 냉해와 탄저병이 동시에 발생해서 과실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과일 품종을 다양화해 위험 요인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새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탄저병에 상대적으로 강한 아리수 사과는 보급 10년 만에 재배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지플과 아리원, 감로사과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품종이 차례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품종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과수에서는 민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가 차원의 육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과일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품종은 아직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농진청은 새로 개발한 품종이 안정적으로 재배되도록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고 유통망을 별도로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 축구협회에서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 선수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가족 얘기를 하며 협박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건데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도 처음 드러났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중국 축구협회 징계가 발표된 이튿날 미소를 띠며 등장한 손준호는 무려 30분 동안 지난 일을 적은 원고를 읽으며 폭풍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 딸이 무슨 죄가 있나 혐의를 인정하면 15일 안에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중국 공안의 압박과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준호는 소속팀 산둥의 조선족 선수 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 우리 돈 3,80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친한 친구 사이의 돈 거래였을 뿐 승부 조작 대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 측은 지난해 1월 상하이 상강과 대결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손준호는 결백하고 떳떳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매경기 승리 수당이 16만 위안인데 20만 위안에 그런 치명적인 일을 했겠냐는 겁니다. 퇴장, 경고, 그다음 페널티킥, 그다음 패스 미스로 인해서 우리 팀이 실점을 하거나 그런 게 승부조작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었고 또 강팀과의 경기에서 저희는 또 비겼습니다. 손준호는 중국 사법당국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 10개월형 유죄를 선고받았다고도 처음 밝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안일한 판단, 또 축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에 후속 조치 없이 침묵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로 선수 생명 위기에 처한 손준호 측은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 제소 등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파에서도 아마 중국 축구협회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나서 추후에 대응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무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손준호는 100% 진실만 말했다고 밝혔지만 결백을 믿을 증거 역시 그의 진술뿐이라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그럼 뉴진스가 예정이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간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해 꾸준히 애정을 표현하면서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갈등을 두고는 말을 아꼈던 뉴진스 멤버들. 그런데 멤버 전원이 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더는 숨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민 전 대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어도어 새 경영진을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팬들을 위해 미공개 영상을 올리던 유튜브 바니수 채널을 두고 빚어진 논란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he content that we released solely for our fans, for our bunnies, was instantly erased. 대표님께서 해임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함께 온 감독님과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하이브와 어도어 새 경영진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에 같이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멤버들은 25일까지 민 전 대표의 대표직을 포함해 어도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각에선 이미 하이브가 경영과 제작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다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멤버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이 또 다른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불출석 외에도 잘못된 업무 처리가 많았다는 이유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를 초래했고 그 결과조차 이 씨에게 알리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권 변호사가 재판 노쇼 사건으로 받은 정직 1년의 징계는 지난달 만료됐는데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다른 잘못들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다시 한번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3만 명이 넘어요.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좋은 변호사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변호사한테 수시로 당하지만 제대로 된 징계도 안 나오고요. 이 씨는 학교폭력 소송 1승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피고 이름에 가해 학생 이름 없이 학부모만 넣었고
피해 당사자인 박모양 몫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뒤늦게 청구 원인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모두 11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징계 개시로 뜻이 모이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로 넘어가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닷새 동안 연달아 쓰레기 풍선을 보낸 데 이어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일대에서 오전 7시 10분쯤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는데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더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고 이미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이같이 밝히며 이 물체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띄어보냈는데 뒤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북한의 마지막 탄도미사일 발사는 2달여 전인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600여 킬로미터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지난달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240mm 방사포 2발의 검수 시합 사격에 나서면서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그 배경과 향후 예상되는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합참의 발표 내용을 보면 오늘 아침 7시 10분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지난 네네. 7월 1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2달여 만에 다시 한번 도발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70여일 만에 이제 발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뭐 예상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 관련된 TV 토론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건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수출, 미사일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또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차원에서 북한 내부에서 미사일 발사의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정확한 발사 대수 그리고 기종, 비행 거리는 현재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평양에서 발사해서 동해상에 탄착했고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감안하면 최소 300km 넘게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어떤 정도의 재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360km 정도 날아갔다 이게 이제 합참이 좀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동해상으로 이제 수발의 발사가 이루어졌고 평양 인근 그러면 아마 순환 비행장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동안 보면은 이제 방사포도 발사를 했고 최근에 보면 100km 정도 날아가는 방사포랄지 뭐 이런 단거리 기종들을 주로 이제 발사를 해왔는데요. 네.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존재감들을 보여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이 북한으로서는 그 남측을 향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용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7월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도발을 한 건데 당시 북한이 새로 개발한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추가 시험 발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오늘 네네. 발사한 게 그때 예고했던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보면은 그 7월 1일 날 발사가 이루어진 게 이제 고중량 탄두 장착 탄도 미사일, 전술 탄도 미사일 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술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탄두에 핵 탄두가 이제 장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술핵 정도의 가능성들을 북한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어쨌든 전술핵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실제 북한이 이번에 발사가 그 고중량 그 전술 탄도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그 결론이 나게 된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360km 정도의 미사일 발사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그 계룡대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남측의 주요 한국의 그 군사 시설이랄지 또는 그 평택 미군 기지랄지 전반적인 우리 한국군의 전력 또 우리의 주요 시설들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발사 장소가 평양 일대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 5월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네. 여러 발을 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네네. 여러 발을 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이 정확하게 탄착 지점에 그 떨어지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발 정도를 쏠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여러 발을 쏴서 거기에서 평균값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전반적인 어떤 그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의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새롭게 미사일 개발에 그 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발을 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험 자료를 더 많이 취합하기 위해서 한 번에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네네네. 쓰레기 풍선을 다량으로 날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조금 네네네. 전에 그 배경으로 미국 TV 토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네네. 자세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은 이제 북한이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보다 이제 그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한다면 사실상 이제 미국 대선에 북한이 어쨌든 북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또는 북한의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제 대선 TV 토론 결과가 박빙 또는 뭐 해리스의 약간 우세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당선 이 부분이 좀 더 그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미국 대선에 개입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전술적 또는 전략적 도발을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의 어떤 출발점이 이번에 오늘 미사일 발사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좀 과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좀 더 그 러시아에 미사일 수출을 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이것이 이제 오늘 미사일 발사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그제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네네. 서울 안보대화가 개회했는데 여기서 참가국들이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네네네. 반발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여러 그 유엔사 관련된 또는 이제 안보 대화도 있고 그 우리 정부 당국자의 발언도 이제 강경 발언이었고 예. 또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입장이 이제 북한에 대한 규탄 분위기가 이제 강조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 통해서 서울이랄지 또는
우리 한국의 주요 권역에 미사일을 쏘아 보낼 수 있다.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회의에 여러 그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와 있는데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북한의 능력이 이 정도다. 이것을 좀 확인시키는 뭐 이런 차원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수해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북한 전역에 수해 피해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북한의 수해 피해 속에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결속 이걸 또 강조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정보 협력 강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계속 지금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일 간의 그 정보 협력에 대한 강조는 뭐 오랫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을 들여온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정보 능력 또는 여러 그 능력과 이제 일본의 능력, 미국의 능력이 이제 합쳐지면서 정확하게 이제 발사 지점이랄지 또는 그 여러 재원에 대한 평가랄지 그래서 탄착 지점에 대한 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한미일 간의 정보 협력은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일 당국이 잘 파악을 했는데 이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그 최대치로 보면 이제 핵실험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강도 도발, 중강도, 고강도 도발까지 모든 옵션들을 열어두면서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한다. 이게 이제 북한의 지금 전술적 또는 전략적 목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지만 좀 더 높은 수준의 ICBM 발사랄지 또는 북한이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올해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쏘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그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추가 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해제 등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해 눈길을 끕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함께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램이 영국 외무장관. 양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승리할 때까지 돕겠다며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ore than 600 million worth of support for Ukraine, including 242 million this financial year for immediate humanitarian, energy and stabilization needs, as well as support for reform, recovery and reconstruction. 최근엔 러시아가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격퇴는 우방의 지원에 달렸다고 강조한 가운데 미영 양국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 해제도 긴급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nd now Putin's further empowering his aggression with the acquisition of Iranian ballistic missiles. So, we're working with urgency to continue to en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effectively defend itself.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하는 걸 미국이 허용하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미 허용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몇 주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이 심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외교수장이 방문한 날 오후에도 키이우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의 워싱턴 회담이 이번 주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어젯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공사 중이던 방음터널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제기동에서는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교통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통행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부장원입니다. 네, 자 지금도 도로가 통제 중입니까? 아닙니다. 다행히 지금은 통제가 풀린 상황인데요. 먼저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고가차도에서 방음터널 철고 공사 도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시각부터 8시간 가까이 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었습니다. 한때 동부간선도로 의정부시계에서 노원교까지 4km 구간, 그리고 용비나들목에서 상계 팔동주민센터까지 18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또 어젯밤 10시쯤 제기동 도로에서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구멍은 가로 0.6m, 세로 0.9m에 깊이 1m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상황 함께 보시면요. 도로가 무너졌던 부근 주위가 통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근 통행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곳곳에 계속 오고 있는데 비 때문에 도로가 통제된 곳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새벽 6시 35분쯤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로 인근에 있는 불광천 수위가 높아지며 하부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는 건데요. 출근 시간이 겹치면서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의 경우 특히 더 막히고 있습니다. CCTV 통해 교통 상황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 부근 보겠습니다. 평소에도 막히는 구간이지만 지금도 역시 차량 속도 많이 느린 모습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자유로 일대도 비가 내리면서 특히 더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이용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부 사업부의 해외 직원을 최대 30% 감원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본사가 전 세계 자회사의 영업과 마케팅 직원 약 15%, 행정 직원은 최대 30% 줄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획은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미주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칩 생산을 타이완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에 의존하는 건 TSMC가 동종업계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는 만큼 삼성전자의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2주 넘게 억류됐던 국경 없는 의사회의 난민 구조선이 풀려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배는 지난달 23일 지중해에서 여러 차례 이주민 구조 활동을 했다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의 60일 억류 명령을 받았습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서 폭우가 계속되면서 사망 실종자가 300명에 근접했습니다. 또 수도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 수위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하노이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과 미국 우주비행사 1명을 태운 소유주 우주선이 현지 시간 11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소유주 우주선이 계획대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데 적극적이었던 스페인이 번복을 시사했습니다. EU의 관세 확정 투표를 앞두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출국 전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재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reconsider all of us, not only member states, but also the Commission, our position towards this movement. 스페인은 EU 회원국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입장을 바꾼 겁니다. 双方要胸怀全局，着眼长远，加强双边合作，拓展多边协作。 같은 날 중국 상무부 차관은 유럽에서 EU 집행위원회 통상 총국장과 만났습니다. 다음 주엔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직접 날아가 EU 통상 담당 집행 부위원장과 담판을 벌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EU가 추가 관세를 1%포인트 안팎 낮춰주겠다고 중국에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물밑 로비전에 뛰어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EU산 브랜드를 겨냥한 반덤핑 보복 조치를 미뤄둔 것도 이런 밀고 당기기의 연장선입니다. 调查机关决定暂时不采取临时反倾销措施。 다음 달 말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46.3%까지 올리는 방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관세 폭탄이 확정되는 걸 막기 위해 중국은 EU 회원국들을 상대로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이 EU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도 이슈지만 줄줄이 걸려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EU 집행부는 애플이 수십 년 동안 아일랜드 정부에게서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아왔다며 130억 유로, 우리 돈 약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애플 그리고 그동안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가 함께 소송을 걸었는데요. 원심은 불법적인 혜택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체납 세금 130억 유로의 이자까지 합쳐 총 143억 유로, 우리 돈 21조 원을 내라고 명령했죠. 구글은 2017년 쇼핑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배치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억 유로, 우리 돈 3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구글도 항소했지만 이번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EU 집행부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이번 건 외에도 애플과 구글은 EU와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강화와 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와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미국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 이번 판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을 봄배구로 이끌었던 메가가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우승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V리그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메가는 외국인 선수들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강력한 스파이크가 쏟아집니다. 튕겨나간 공을 받기 위해 거침없이 몸을 날립니다. 실전 같은 전지훈련, 히잡을 두른 메가도 합류했습니다. Kayak ingin menantang, bukan yang hal baru ya, ingin menantang lagi untuk kedua kalinya, ingin mencoba lagi tentunya mungkin di tim yang sama dan pastinya aku berharap lebih baik lagi daripada tahun lalu. Mungkin kalau bisa kita lebih dari tahun lalu, aku berharap kayak gitu. Makanya aku ingin mencoba lagi. 메가는 지난 시즌 정관장을 7년 만에 봄배구로 이끈 1등 공신입니다. 공격 성공률 리그 4위, 득점은 7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시아 쿼터지만 탈아시아급으로 활약한 셈입니다. 데뷔 시즌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보낸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Karena tahun lalu juga kayak saingannya itu ya mungkin Foreigns kan saingan aku. Terus tahun ini juga mungkin ada Foreigns, ada mungkin Asia Quarter juga yang mungkin di satu posisi. Ya aku pengennya jadi kayak nomor 1 sih Kak. best opposite sih pengennya. 국내 리그가 쉬는 동안 메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우승컵을 들었고 자국 국가대표로도 뛰면서 인도네시아의 김연경으로 불렸습니다.
올해는 V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넘어서는 성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alau bisa kita naik peringkat juga lebih dari kemarin. Syukur-syukur kalau kita bisa juara di tahun ini. 메가가 올 시즌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된 외국인 선수 부키리치와 좋은 시너지를 낸다면 정관장은 다시 한번 봄바람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덕수고등학교의 왼손 강속구 투수 정현우가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덕수고 투수 정현우.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의 선택은 정현우였습니다. 지옥의 가사로도 데려온다는 왼손 강속구 투수로 올해 주말 리그에서 8승 무패 0.5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최근 끝난 18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대표에서도 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올해도 기량이 꾸준하게 성장했고 왼손 선발 투수가 더 절실한 팀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로또 당첨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라는 구단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빠르게 키움 히어로즈의 우승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정현우와 전체 1순위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됐던 18세 이하 대표팀의 오른손 에이스 전주고의 정우주는 2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156km의 강속구를 던지며 일찌감치 유명세를 탔던 정우주는 메이저리그에 관심도 뿌리치고 한화의 젊은 강속구 투수 라인에 합류했습니다. 고교하고 때부터 라이벌 구도가 잡혔었는데 이렇게 프로 가서도 라이벌 구도 잡혀서 재밌게 야구 하면서 제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3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삼성은 같은 연구인 대구고의 왼손 투수 배찬승을 뽑았고 투수들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두산은 올해 OPS 1.25를 기록한 고교 최고 타자 덕수고의 박준순을 1라운드에서 뽑았습니다. 트레이드로 1라운드 지명권 한 장을 더 확보한 키움은 정현우에다 즉시 전력감으로 뽑히는 충원구의 김서준까지 뽑아 마운드를 한층 보강했습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신청 선수는 1,197명. 한 명 한 명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가족과 팬들 사이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고 11라운드까지 모두 110명, 9.2%가 프로 유니폼을 입는 데 성공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서울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흐린 날씨 속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충남 예산과 아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는 점차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내일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의 많게는 80mm가 넘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중북부 지방은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강릉은 26도로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반면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충청 이남 지방은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 광주와 대구가 32도 등으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중북부 지방에는 비나 소나기가, 휴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버빙카는 중국으로 향하겠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연휴 기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